안녕하세요. 세종사이버대학의 오수환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2024년도 1회 정보처리 기사 필기 내용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소프트웨어 설계에 대한 과목인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대부분이 다 2023년도 1, 2, 3회에서 출제가 됐던 문제들이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출제가 됐던 문제들은 빠르게 설명하고 넘어가고 새로 나오는 문제들만 자세히 설명하는 이런 방식으로 수업 시간을 조금 단축시켜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선 객체 모델링 분석 방법 중 ER 다이어그램을 사용해서 객체 행위를 모델링하며 객체 식별, 구조 식별, 주체 정의, 속성 및 관계 정의, 서비스 정의 등의 과정으로 구성되는 게 뭐냐라고 하는데, 얘는 우리가 앞에서 이미 출제가 됐던 코드와 요돈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미시적인 개발 프로세서와 거시적인 개발 프로세서를 모두 사용하는 이러한 방법이고요. 제콥스는 유즈 케이스를 사용해서 분석하는 이런 방법이고요. 윌프스 브록 방법은 분석과 설계 간의 구분 없이 고객의 명세서를 평가해서 설계 작업까지 연속적으로 수행하는 이러한 기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코드와 요돈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코드와 요돈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자, 2번 보죠. 트랜잭션이 올바르게 처리되고 있는지 데이터를 감시하고 있는 미들웨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미들웨어에 대한 이야기에서 트랜잭션이 올바로 처리되고 있는지 데이터를 감시하고 제어하는 미들웨어를 우리가 트랜잭션 프로세싱 모니터다, TP 모니터다. 얘도 앞에서 출제가 됐던 문제죠. 그 다음에 RPC는 리모트 프로토콜 콜이다 라고 해서 응용 프로그램의 프로시저를 사용해서 원격 프로시저를 마치 로컬 프로시처럼 호출해서 사용하는 이런 방식이고요. 이 ORB는 객체 지향 미들웨어로서 코바 표준 스펙을 구현한 이러한 미들웨어다. 이 ORB는 조금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코바라고 하는 거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TP 모니터가 정답되지 않겠습니까? 정답은 3번의 TP 모니터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자, 자료의 흐름도의 구성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앞에서 여러 번 나왔던 문제죠. 그래서 자료의 흐름도의 구성에는 뭐 이런 프로세스, 그다음에 흐름, 자료 저장소, 그다음에 단말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확인해 보시죠. 얘가 터미널 단말이죠. 그래서 프로세스는 원, 화살, 직선, 사각형이다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어때요? 2번에 프로세스, 데이터 플로우, 데이터 스토어, 터미널이다라고 하는 이런 거니까 뭐 얘는 똑같은 문제가 벌써 여러 번 나왔던 이런 문제입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4번 문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객체 지향에서 정보 은닉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뭡니까? 이건 인캡슐레이션, 캡슐 안에 집어넣어야 정보 은닉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인캡슐레이션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인데, 자, 인캡슐레이션 우리가 캡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캡슐 안에 집어넣어서 정보를 은닉시키는 거죠. 정보 은닉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클래스는 2개 이상의 유사한 객체들을 묶어서 하나의 클래스를 만드는 거죠. 메소드라는 건 뭐 함수 아닙니까? 함수. 객체 상태를 참조하거나 변경하는 수단. 인스턴스는 각각의 객체. 그래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이런 객체들을 추상화한다. 추상화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클래스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 클래스를 다시 인스턴스화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객체로 분리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 그림도 여러 번 그려드렸던 이러한 그림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캡슐레이션이다. 캡슐화가 정답이 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료사전에 대해서 선택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것도 자료사전 한번 같이 보시죠. 뭐 정의, 연결, 반복, 여기 선택, 예죠? 이 선택이다라고 하는 거고, 생략, 그 다음에 주석이 있고요. 작성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은 갱신하기 쉬워야 된다. 그 다음에 이름으로 정의를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정의하는 방식이 당연히 명확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얘를 찾는 문제네요. 정답은 몇 번입니까? 1번이 정답이 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에서 요구 분석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자, 분석의 결과 문서화를 통해 향후 유지보수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당연합니다. 유지보수에 쓸 수 있어야 되겠죠. 개발 비용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계는 메인터넌스 관계입니다. 유지보수 단계가 가장 비용이 많이 전개가 들어요. 그런데 요구 분석 과정에 대한 설명에 얘가 2번이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정답은 2번이겠고요. 자료 흐름도 자료 사전 등에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고요. 보다 구체적인 명세를 위해 미니스펙, 소단위 명세서가 활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자, 우선 요구사항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먼저 분석해야죠. 그래서 소프트웨어의 기능과 제약 조건, 목표 등을 소프트웨어 사용자와 함께 명확히 정의가 돼야 돼요. 개발할 소프트웨어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고 개발 방법과 필요한 개발 자원 및 예산을 예측할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문제 분석 단계가 중요해요. 문제 분석이 잘못되면 그 프로그램은 산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문제 분석 단계에서 정확히 정말 사용자와 함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를 잘 분석해서 요구 명세서를 라고 하는 산출물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구 명세서라고 하는 산출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시스템 명세, 그다음에 설계, 그다음에 프로그래밍, 그다음에 수정, 이런 내용들을 나가게 테스트, 수정 이런 단계로 나가는데 테스트할 때는 단위 테스트하죠. 그다음에 통합 테스트하고 그다음에 인스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인스 테스트 이렇게 나가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지보수가 돼야 되는데 이 유지보수가 빨간 줄로 굵게 표시해 놨는데 개발 비용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이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틀린 얘기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라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번 보죠. 럼버 분석 기법에서 정보 모델링이라고 여기 이미 나와버렸어요. 정보 모델링이라고도 하며 시스템에 요구되는 객체를 찾아내요. 속성과 연산 식별 및 객체 간의 연관관계를 규정하는 이 연관관계를 뭐라고 합니까? 라고 하는데 얘는 당연히 오브젝트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자, 여기 보면 모든 소프트웨어를 그래픽으로 사용하는 모델링, 이게 럼바우 분석이잖아요. 그래서 객체 모델링, 오브젝트 아닙니까? 동적 모델링, 기능 모델링, 객동기다 이렇게 암기하라고 설명을 드렸던 이 내용인데 이 객체 다이어그램은 어때요? 객체도가 된다. 그러면서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정보 모델링이라고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빨간색의 이 산출물들은 반드시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돼요. 동적 모델링은 상태도다. 기능 모델링은 자료 흐름도다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고 여러 번 강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해서 정답은 1번의 오브젝트, 정보 모델링은 오브젝트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객체 모델링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이 정답이 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UML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했는데 1번의 기능적 모델은 사용자에서 측면에서 본 기능이며 UML에서는 유즈케이스 다이어그램을 사용한다. 그렇습니다. 정적 모델은 객체, 속성, 연관관계, 오퍼레이션 시스템 구조를 나타내며 UML에서는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사용한다. 다음 동적 모델은 시스템 내부 동작을 말하며
UML에서는 시퀀스 다이어그램, 스테이트 다이어그램,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을 사용한다. 자,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은 객체들 사이의 메시지 교환을 나타내며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하나의 객체가 가진 상태와 그 상태 변화에 의한 동작 흔소. 이 4번은 좀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우선 UML이라고 하는 것에는 구조 다이어그램과 행위 다이어그램으로 나눠지죠. 구조 다이어그램은 정적 모델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행위 다이어그램은 행위니까 동적 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적 다이어그램에는 클래스 다이어그램, 객체 다이어그램, 컴포넌트 다이어그램, 배치 다이어그램, 복합구조 다이어그램, 패키지 다이어그램이 있죠. 이것도 처음 보시는 게 아니고 이미 여러 번 여러분들이 보신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행위 다이어그램에는 유즈케이스 다이어그램, 시퀀스 다이어그램, 커뮤니케이션 다이어그램, 상태 다이어그램, 활동 다이어그램, 상호 개요 다이어그램, 타이밍 다이어그램이 있다라고 하는 행위다. 이건 반드시 여러분들 상태 다이어그램과 행위 다이어그램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는 보면 상태 다이어그램은 하나의 객체가 가진 상태와 그 상태 변화에 의한 동작 흔소를 나타내고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객체 사이에 메시지 교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객체들 사이에 메시지 교환을 나타내는 게 스테이트다.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뭐 시퀀스는 하나의 객체가 아닌 상태 변화에 동작 순서를 나타낸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이 틀린 얘기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사용자 인터페이스 UI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런데 구현하고자 하는 결과의 오류를 최소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임으로써 작업 시간을 증가한다. 막연한 작업 기능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준다. 4번에 사용자 중심의 상호작용이 되도록 해야 된다. 여기서 지금 이게 4번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아마 폰트가 안 맞아서 저는 제 노트북에서는 잘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양해하고 좀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UI는 누구 중심으로 해야 돼요? 사용자 중심으로 해야죠. 사용자의 편리성과 가독성을 높임으로써 작업 시간을 단축시키고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여줘야 되는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임으로써 작업 시간을 증가시킨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미 읽어보면서 여러분이 좀 이상한 거를 좀 느꼈는데 저는 지금 얘가 신경이 쓰여서 얘를 좀 못 봤는데 지금 보니까 2번이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네요. 그래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특징은 사용자의 편리성과 가독성을 증대한다. 여기 작업 시간을 단축한다.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오류를 최소화한다. 그다음에 매개체 역할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이니까 참조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어때요? 2번이 정답이 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GOF, 강스 오브 4의 디자인 패턴에 대한 얘기 또 나오지 않습니까? 디자인 패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했는데 팩토리 메소드 프로그램은 상위 클래스에서 객체를 생성하는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고 하이 클래스에서 인스턴스를 생성하도록 하는 이러한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맞는 얘기죠. 프로토타입 패턴은 프로토타입을 먼저 생성하고 인스턴스를 복제한다. 브리지 패턴은 기존에 구현되어 있는 클래스 기능의 발생 시 기존 클래스를 재사용할수록 중간에 맞춰 이건 아니고요. 브리지 패턴은 구현부에서 추상층을 분리해서 서로가 독립적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구성한 패턴입니다. 기존 클래스를 이용하고 싶을 때 중간에 서서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어댑터죠. 얘는 지금 어댑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이라 답은 3번이고요. 메디어 팩터는 객체 간의 통제와 지시의 역할을 하는 중재자를 두어 객체의 목표를 미더레이터라고 하는 이런 얘기인데 자, 여기 생성 패턴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좀 참조해 보시고요. 추상 팩토리, 빌더, 팩토리 메소드, 프로토타입,
뭐 싱글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구조 패턴 참조만 하십시오. 이건 뭐 이걸 다 할 거 행위 패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고요. 얘는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의 브릿지 패턴이 잘못돼서 어댑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러한 이야기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익스트림 프로그래밍, XP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것도 역시 XP도 많이 나왔던 문제 아닙니까? 빠른 개발을 위해 테스트를 수행하지 않는다. 아무리 빠르다고 하기 위해서 테스트 수행 안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다음에 사용자 요구사항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고객과 직접 대면하며 요구사항을 사용자 이야기하기 위해 사용자 스토리를 활용할 수 있다. 기존의 방법에 비해 실용성을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1번은 무조건 틀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다. 테스트 안 하고 어떻게 물건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간단히 한번 볼까요? XP는 고객의 요구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릴리즈 기간을 가능한 한 짧게 반복하는데 릴리즈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테스트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자동화된 테스팅 구조를 사용하는 이것을 우리가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2번 보죠. 도스, 얘도 앞에서 이미 나왔던 문제죠. 도스나 유닉스 등 운영체제의 조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정해진 명령 문자열을 입력해서 시스템을 조작하는 것. 코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다라고 하는 거죠. CLI, 코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다. 얘가 정답이 되겠고요. GUI는 마우스와 아이콘, 윈도우 같은 거 마우스로 더블 클릭할 때 쓰는 그 다음에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한번 보시죠. CLI는 명령어를 텍스트로 입력해 조작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다. GUI는 그래픽 기반이다. 그래서 마우스나 뭐 전자펜 이런 거죠. NUI는 신체 부위, 뭐 홍채라든지 지문이라든지 뭐 이런 음성이라든지 이런 걸 쓰는 거죠. OUI는 현실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이 입출력 장치로 변환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다. 앞으로 출제가 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여져요. OUI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예요? CLI다라고 하는 2번이 정답이 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UML 다이어그램에서 아까 앞에서도 지금 정적 다이어그램과 동적 다이어그램을 나누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미 여기 또 나오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정적 모델링과 동적 모델링이 있어요. 정적 다이어그램의 클래스, 객체, 컴포넌트, 배치 다이어그램, 복합체, 패키지 똑같은 화면 지금 또 나오잖아요. 또 유즈 케이스, 시퀀스, 커뮤니케이션, 상태 다이어그램, 활동 다이어그램, 상호작용 타임. 아예 이참에 여러분들이 행위 다이어그램과 상태 다이어그램의 이 요소들을 좀 정리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때요? 순차 다이어그램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호작용을 하는 동적 다이어그램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순차 다이어그램이 정답이 되는 이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UI의 설계 도구는 뭐냐? 얘는 좀 자세히 보아야 되겠네요. 디자인, 사용 방법 설명, 평가 등을 위해 실제 화면과 유사하게 만들다. 지금 목업을 얘기하는 거네요. 시각적으로 구성 요소를 배치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실제로는 구현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얘는 이렇게 유사하게 실물과 거의 똑같이 만드는 이런 걸 얘기하는데 얘가 2023년도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 2021년, 22년도에도 한번 출제가 됐었던 이런 문제입니다. UI의 설계 도구에는 스토리보드가 있죠. 스토리보드라고 하는 것은 와이어프레임의 콘텐츠에 대한 설명, 페이지 간의 이동 흐름 등을 추가한 문서를 우리가 스토리보드에 의해서 모든 드라마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 다음에 프로토타입이다. 얘는 어때요? 이렇게 모형물을 미리 만들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와이어프레임이나 스토리보드 등 인터랙션을 적용함으로써 실제 구현된 것처럼 테스트가 가능한
동적인 상태의 뭐예요? 모형 아니에요. 유즈 케이스, 사용자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것을 기술한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이잖아요. 모급이라고 하는 것은 디자인, 사용 방법 설명, 평가 등을 위해 와이어프레임보다 좀 더 실제 화면과 유사하게 만든 정적인 형태의 모형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라 답은 어때요? 모급이 정답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돼서 정답은 2번의 모급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구사항 분석에서 비기능 요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떤 것이냐. 여기 기능 요구사항과 비기능 요구사항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를 물어보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시스템 처리량, 트루풋이라고 합니다. 반응시간 등의 성능 요구나 품질 요구는 비기능 요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차량 대여 시스템이 제공하는 모든 화면이 3초 이내에 사용자에게 보여야 한다는 것은 비기능, 이건 기능적인 요구 같은데요. 다음에 3번.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안전, 보안에 대한 요구사항은 비기능 요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시스템, 조회, 인출, 입금, 송금의 기능이 있어야 한다는 비기능적인 요구다 그랬는데 옳은 것을 지금 찾는 문제인가요? 다시 한번 보자. 자, 15번 문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사항 분석에서 비기능적 요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떤 것이냐. 옳은 것을 찾는 문제예요. 시스템의 처리량, 반응 시간 등의 성능 요구나 품질 요구는 비기능적 요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번 얘는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 대여 시스템이 제공하는 모든 화면이 3초 이내에 사용자에게 보여야 한다는 것은 비기능적인 요구는 기능적 요구 같은데 글쎄요. 다시 한번 봐야 되겠네요. 정답. 조회로. 자,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사항 분석에서 비기능적 요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시스템의 처리량, 반응 시간 등의 성능 요구나 품질 요구는 비기능적 요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습니다. 자료를 보겠습니다. 강의 자료. 차량 대여 시스템이 제공하는 모든 화면이 3초 이내에 사용자에게 보여야 한다는 비기능적 요구이다. 시스템의 구축과 관련된 안전, 보안에 대한 요구사항들은 비기능적 요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시스템, 조회, 인출, 입금, 송금의 기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비기능적인 요구다 그랬는데 확인해 보시죠. 요구사항이 갖춰야 될 요건이 있는데 요구사항의 내용에 따라서 기능적인 요구사항과 비기능적인 요구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정산하기나 모임관리처럼 시스템이 갖고 있는 기능은 당연히 기능적인 요구사항이죠. 그러나 정산하는 속도나 시스템의 메모리의 사용량이나 뭐 이런 측정해서 제한을 두고 시스템이 만족해야 되는 것은 비기능적인 요구사항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 좀, 이 문장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기능적인 요구사항은
시스템이 주어지는 특정 입력에 대해 시스템이 산출하는 출력을 통해 정의합니다. 시스템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어떤 입력이 주어졌을 때 무슨 반응을 일어나는가, 어떻게 상황이 행동하는가, 시스템이 무엇을 해야 되는 기능과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능적인 요구사항, 사용자 요구사항은 사용자에 의해 이해될 수 있는 추상적인 방법으로 설명이 되겠고, 기능적인 건 시스템의 기능에 의해서 입력이나 출력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기능적 시스템 요구사항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비기능적이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기능에 대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제약사항과 요구사항 등이에요. 성능을 요구한다든지 품질을 요구한다든지 안전, 보안에 대한 요구사항은 비기능적 요구사항. 이 빨간 글씨를 좀 여러분들이 잘 봐주시고요. 그렇다면 비기능 요구에 옳은 건 어떤 것입니까? 봤을 때 성능 요구, 품질 요구, 안전, 보안에 대한 요구사항은 비기능 요구사항이에요. 그럼 조회, 인출, 입금, 송금의 기능은 기능 요구사항이에요. 그래서 요 문장을 보시면 어때요? 2번에 보면 차량에 대여 제공하는 모든 화면이 3초 이내에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성능 요구에 대한 이야기니까 비기능 요구사항이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뭐죠? 명백한 역할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시스템의 부분으로 넓은 의미의 재사용되는 모든 단위라고 볼 수 있으며 인터페이스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입니다. 자, 얘는 뭐 지금 뭐 컴포넌트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컴포넌트라고 하는 프로그래밍에 있어 재사용이 가능한 각각의 독립된 모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림에서 한번 보죠. 이 컴포넌트에 뭐 탑의 어떤 기능, 라이트의 어떤 기능, 레프트의 어떤 기능, 버텀의 어떤 기능, 이런 것을 다 조립해서 레고 블록처럼 조립을 해서 만들어진 이러한 화면, 이걸 우리가 컴포넌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예요? 컴포넌트를 얘기하는 거죠. 정답은 컴포넌트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중 SOL, 솔리드의 원칙으로 불리는 객체지향 설계 원칙에 속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런데 이 솔리드 원칙은 많이 출제되는 영역이니까 잘 좀 보셔야 됩니다. 우선 객체지향 원칙을 솔리드라고 하는 것은 단일 책임의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Single Responsibility Principle이라고 해서 한 클래스는 하나의 책임만 가져야 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개방 폐쇄의 원칙, OCP가 있는데 소프트웨어 요소는 확장에는 열려 있어야죠. 변경에는 닫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스코프 치환 원칙이 있는데 프로그램의 객체는 프로그램의 정확성을 깨뜨리지 않으면서 하이 클래스는 어디서나 자신의 기반의 상위 클래스를 인스턴스로 바꿀 수 있어요. 상위 클래스에 의해서 기능이 수행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분리 원칙이 되는 ISP인데 특정 클라이언트를 위한 인터페이스 여러 개가 범용 인터페이스 하나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존 관계 역전 원칙은 DIP라고 얘기해서 추상화에 의존해야지 구체화에 의존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추상화를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돼서 이 앞 글자를 따서 SOLID, 솔리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거기에 없는 거 어디 있어요? 솔리드의 원칙의 S에 해당하는 것은 SRP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 지금 어때요? 여기 SSO 이게 지금 잘못된 Single Sign On 얘가 잘못돼서 Single Responsibility Principle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얘는 이미 앞에서 출제됐던 똑같은 문제죠. UML 확장 모델에서 스테레오타입은 어때요?
저 꺽쇠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타입의 객체를 사용하는 기호로 맞는 거, 길러멧 기호를 물어보는 이러한 얘기인데 스테레오타입의 이 길러멧을 물어보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여러분들이 참조해 보시고요.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자, 19번 문제 보시죠. 케이스, 컴퓨터 에이디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의 원천 기술이 아닌 것은 어떤 것이냐 그랬는데 구조적 기법, 프로타이핑, 정보저장소 기술 다 좋은데 일괄 처리 기술 이건 아니잖아요. 한번 보시죠. 케이스라고 하는 것,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의 일부 또는 전체를 자동화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케이스에는 상위 케이스와 하위 케이스, 그다음에 통합 케이스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케이스의 원천 기술을 보시면은 구조적인 기법이 있어요. 그다음에 프로타이핑 기술이 있어요. 자동 프로그래밍 기술이 있어요. 정보 저장소 기술이 있어요. 분산 처리 기술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케이스의 도구 및 기능 효과는 여러분들이 참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얘는 일괄 처리 기술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케이스의 원천 기술에는 구조적인 기법, 프로타이핑, 응용 프로그래밍 기술, 정보 저장소, 그 다음에 분산 처리 기술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라 답은 4번의 일괄 처리 기술이 아닌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 보죠. 다음 중 상태 다이어그램에서 객체 전이의 요소가 되는 것은 이벤트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자, 상태 다이어그램은 객체들 사이에 발생하는 이벤트에 의해서 객체 상태를 변화하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이걸 우리가 상태 다이어그램이다, 상태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이벤트가 되겠는데 상태 다이어그램의 객체 전이 요인을 보게 되면 상태 다이어그램은 객체들 사이에 발생하는 이벤트에 의해 객체들의 상태의 변화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으로 럼바우 객체 지향 분석에서 동적 모델링에 사용이 된다. 상태도다라고 하는 것 앞에서도 강의를 했었던 이러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얘는 이벤트가 정답이 되는 이러한 내용이 돼서 정답은 1번의 이벤트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이번 시간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